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남편과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꾸역꾸역 혼인기간 4년을 버텨오다가 결국 올해 이혼을 하게 된 34살 여자입니다. 4년 결혼 생활을 꾸역꾸역 버텼다고 하기는 했지만 같이 사는 내내 남편하고 저 둘이서는 사이가 좋았다면 좋았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 할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둘이서만 사이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는 조금 삐걱거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시댁과의 관계로 골머리를 썩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만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은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저 사이에서 제 편을 몇 번 들어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저 사이에 생기던 잦은 마찰이 마치 자기는 상관없고 저랑 시자들의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조건 제가 참는 것 말고는 없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그런 무책임한 대응이 많이 실망스러웠고 불만스러웠지만 그냥 제가 참았어요. 괜히 신우며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를 가지고 남편하고까지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단 어차피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이 사는 남편하고만큼은 사이좋게 지내자는 생각이었으니까요. 버티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 1년을 참아왔는데 뭐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제가 어디까지 참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더 심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참는 대신에 그냥 시댁 식구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시자들이 저한테 무슨 소리 할 때마다 알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떠들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버리기 시작했지요. 참는 거랑 무시하는 것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생선구이 같은 거 먹을 때 살코기 먹기 편한 부분은 남편한테 양보하고 너는 장갓이 많은 부분을 먹으라고 했다 치면 참는 건 장갓이 많은 부분을 먹는 거고 무시하는 건 장갓이 많은 부분이건 살코기건 제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예를 든 게 조금 허접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제가 참으면 시자들이 기고만장해지고 제가 무시를 하면 시자들이 더 열받아 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제 마음가짐을 바꾸고 난 뒤에는 시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다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중간 역할 같은 건 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어 보였고 1년을 참았는데 안 바뀌는 시자들이 앞으로 2년, 3년, 100년을 더 참는다고 한들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시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제 마음이라도 편한 게 낫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가 시댁 식구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걸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나서서 해결해줄 생각도 없었으니 초반에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말더라고요. 덕분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져 갔지만 남편하고는 나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언젠가는 저를 위해 나서준다든지 말 한마디 해줄 거라는 기대를 내심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지껏 남편 인생에 있어서 저랑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4년, 연애했던 기간까지 합쳐도 고작 6년밖에 안 되는데 그 5배를 더 길게 가족으로 살아온 시자들이 더 가족 같고 중요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굳이 저런 인간을 내 남편이라고 평생을 믿고 같이 살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냥 나 말고 소중한 네 가족들이나 평생 챙기라고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지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아버지와 둘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남자 혼자 어떻게 회사 일하면서 애까지 키우냐며 입양처를 알아봐 주시겠다고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혼자이므로 힘들게 살지언정 내 새끼를 버릴 생각 없다시며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셨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할 뻔했다며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해오셨고 그 이후로 물심양면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두 분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 앞으로 조금이나마 유산을 더 남겨주셨기도 하고요. 아무튼 덕분에 저는 어머니 없는 빈자리가 아쉬웠을지언정 다른 사람 부럽지 않게 모자람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3살이 많았지만 입사는 같은 해에 했던 입사 동기였습니다. 연수 때부터 시작해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몇 년을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렇게 제가 28살이 되던 해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가 사내 연애를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보니 제가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지만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시댁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찾아갔을 때만 해도 저는 시댁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조건이야 뭐 당신 아들하고 똑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디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할 것도 없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시던 눈치였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적에 췌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니 어린 마음에 정말 힘들었었겠다며 저를 위로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좋은 사람이니 역시나 그 부모인 사람들도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작 일주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저희를 좀 봐야겠으니 퇴근하면 다른 데 갈 생각 말고 시댁으로 곧바로 오라는 연락을 해왔었어요. 왜?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상황인지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말투가 다급하고 잔뜩 열이 받아 있는 느낌이었다 보니 퇴근하자마자 남편과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양팔을 꼬고 앉아서는 저를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도끼눈을 하고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무슨 큰 실수라도 했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댁과 연관지어서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모든 게 신우 때문에 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아래로 저보다도 1살 어린 싸가지 없고 허세만 가득한 신우가 한 명 있어요. 그런 성격적인 거 둘째치고 그래도 신우가 외모 하나만큼은 정말 이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그 잘난 외모로 그때 당시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고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이후에 신우가 그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나 본데 그 의사 남자친구가 신우에게 말해주길 췌장암은 가족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는가 봐요. 뭐 결혼을 반대하라고 아기를 가지고 했던 말은 아니고 그냥 알고나 있으라고 말해준 것 같긴 한데 시댁에서는 이걸 엄청 심각한 상황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당신들한테 숨길 수가 있냐면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슨 예비 암 환자처럼 대우를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데 그게 가족력이 있는 병이라는 걸 말을 안 했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가족력이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기도 하고요. 게다가 가족력이 있다고 한들 제가 무조건 말년에 그 병으로 죽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그때는 제 편을 들어줬어요. 가족력이 있다고 한들 무조건 똑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오히려 가족력으로 따지면 우리 집도 골다공증 환자가 여럿 있지 않느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줬어요. 시어머니는 너 세상에 골다공증으로 죽는 사람 봤냐고. 근데 췌장암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냐.
이야기 들어보니 암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암이라고 한다더라 하면서 남편 말을 딱 잘라내더군요. 이어서 시어머니는 당신이 알아보니까 암 치료하려면 돈도 엄청 깨지고 그런다는데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결혼을 어떻게 허락할 수가 있겠느냐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력 있을 수 있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여러 케이스들 보면서 연구하고 논문까지 내고 그러셨는데 그게 틀렸다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니까 별로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처럼 진짜 나중에 가서 제가 어머니랑 같은 이유로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을 테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미 환자인 상태라면 말을 않겠지만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다 못해 잔병치레도 하나 없어서 이날이 때껏 학교도 개근했고 회사도 한번 빠져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더니 이런 일로 결혼을 반대하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시어머니한테 그건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냐고, 앞으로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러시는 게 어디 있냐. 지난주에 결혼 허락 받으면서 이제 모든 회사 사람들이 우리 결혼 준비 시작하게 된 거 다 알고 있다. 몇몇 직원들한테는 벌써 선물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결혼이 엎어지면 자기가 앞으로 회사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앞으로 회사에서 제 얼굴은 어떻게 보고 또 자기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냐며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때 파혼을 하기 싫어했던 이유가 시어머니의 황당한 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기보단 다 회사에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랬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결혼의 끝은 이미 그때부터 정해져 있던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지만 솔직히 저 또한 이렇게 파혼하면 회사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그 생각을 했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어이없는 이유였지만 어쨌든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적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지금이야 이혼했지만 그때 생각하면 남편에게 확실하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뜻을 꺾어가면서까지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었으니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시어머니가 반대하던 결혼을 다시 허락해주면서 내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각자의 수입을 각자가 서로 관리할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풀어 말하자면 결혼식 올릴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같이 부담하되 결혼하고 나면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설명해주지 않아도 딱 감이 오는 게 있었어요. 만에 하나 가까운 미래던 먼 미래던 간에 제 몸에 이상이 생기거든.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입원할 생각 말고 병원비나 치료비 모두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부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당장 결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일단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 그건 같이 부담하라는 소리겠고요. 거기까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래에 아프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솔직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나요. 평생을 담배 한 대 입에 물어본 적 없는 사람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잖아요. 그저 남편이 저를 위해 이만큼 해줬으니 저도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도 무조건 시어머니 말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은 같이 부담하라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따로 하겠다고 했지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두 분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물려받으셨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결혼하면 그 집을 저한테 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어요. 대신 증여를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남편한테 전세를 주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모자란 전세금은 남편이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 혼자 갚기로 했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제게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그 후에 아버지한테 집을 받게 되면 남편 돈은 남편에게 돌려주고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어쨌든 집을 그렇게 마련하게 된다면 돈을 엄청 아낄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아무 불만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혼하고 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한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조금 마음을 열어주면 좋겠다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일로 꼬투리를 잡으며 저한테 모질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싸가지 없는 신우까지 가세해서 저를 벌써 환자 취급을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힘을 보태줬고요. 그토록 힘들게 저를 위해 결혼을 허락받아와줬던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 시자들과 저 사이의 갈등에 자기는 마치 제 3자인 척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어차피 저런 사람들인 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자기가 뭐라고 해봐야 씨알이나 먹히겠냐며 차라리 제가 참으면서 사는 게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고 싶은 제 마음이 전해지지 않겠냐. 나까지 나서게 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일단은 버텨보라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 1년은 그렇게 버텨봤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허락을 받아온 남편한테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남편 말 맞다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시집살이라고는 얼굴 봤을 때 저한테 부리는 유치한 시짜짐 말고는 없었다 보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얼굴만 마주하면 제 몸 걱정해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걱정해주는 건 아니었고요. 다 같이 고기라도 먹으러 간다 치면 탄 음식은 발암물질이라면서 못 먹게 한다던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괴롭힘이었죠. 그렇게 제 몸이 걱정되었다면 애초에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던가, 간접훈련이 얼마나 해로운데 신우랑 시아버지 담배부터 끊게 하던가, 적어도 저랑 있을 때는 못 피게 하던가 했어야지. 결국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1년 지나고부터는 그냥 시자들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 때문에도 시댁 식구들하고 엄청 싸웠죠. 아픈 거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나 어쩐다나. 저도 제가 뭐 지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가씨도 저렇게 담배를 피워대는데 아가씨야말로 예비암환자 아니냐. 의사 집안에 시집 보내려면 담배부터 끊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대들고 그랬습니다. 그 덕에 시댁 식구들하고는 날이 갈수록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다리만 놓아준다면 저도 고집을 꺾고 어느 정도 제 할 도리를 하려고 했을 텐데, 남편은 귀찮은 일을 피하려 들기만 하고 우리 둘이서만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며 시댁과 최대한 왕래를 안 할 수 있게 노력만 했습니다. 시댁 갈 일 있으면 지 혼자 간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면서 지내기를 1년 더, 그러니까 결혼하고 3년 차가 되는 해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돈 관리를 따로 함에 있어서 남편이 어떻게 돈을 쓰던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은 저희 신혼집 전세금으로 전부 묶여있는 상황이었고,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었으니 그게 나름대로 남편의 저축이라고 생각했어요. 생활비만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알아서 남편이 쓰기로 했고요. 그게 달에 120만 원 정도였는데 저랑 결혼한 이래로 그 돈이 전부 시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신우의 품위유지비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안 그래도 딱히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잘 벌어봐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겠나 싶었던 신우가 벌이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릴 때부터 무슨 돈으로 저러고 다니나 싶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의사래니까 신우한테 돈을 좀 쓰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의사 남자친구가 병원 개업을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버는 족족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신우한테 돈을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겨우 의사가 됐는데 그렇게 번 돈을 왜 신우한테 퍼주는가 싶었거든요. 헛똑똑이인 줄 알았는데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의사 남자친구가 신우한테 돈을 안 쓰는 것과 남편이 신우 품위유지비랍시고 돈을 퍼주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신우가 이 의사 남자친구하고 연애만 5년 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5년을 만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이며 뭐며 전부 신우가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 돈도 어마무시하게 뜯어다가 썼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 돈까지 썼는데 그 와중에 품위유지비랍시고 남편한테 돈을 뜯어갔던 건 말 그대로 품위유지를 하려고였어요. 집에 돈이 없다는 느낌을 받으면 모처럼 의사 남자친구 만들었는데 결혼 생각을 안 할까봐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녔던 거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그렇게 돈을 퍼줬던 건 신우를 특별히 아껴서가 아니라 의사매제, 의사사위를 보기 위한 두 사람의 선행투자 같은 것이었어요.
아무튼 어떻게 남편 돈이 신우한테 전부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남편이 난데없이 아버지한테 들어가 있는 자기 돈,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돈을 찾아가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부탁을 해오면서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빼달라는데 당연히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의 얽힌 이야기를 해줬고요. 물론 결혼 생활 내내 신우한테 거의 매달 돈을 퍼주고 있던 사실은 빼고 말해줬지요.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 문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묶여있는 돈 3억이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3억은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돈이었고 절반 정도가 오롯이 남편 돈이었어요. 그때 신우랑 의사 남자친구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는 돈은 신우 남자친구가 타고 다닐 외제차 한 대 뽑아줄 돈이랍니다. 일전에 지나가듯 개업해서 돈 많이 벌면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 차를 먼저 사주면 고마워서라도 결혼을 하지 않겠냐고. 집안에 의사가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세금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장인어른도 솔직히 한 가족인데 사위한테까지 전세금을 받냐며 그냥 이쯤에서 집은 증여를 받으랍니다. 공동명의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신우 급한 것부터 해주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시는 줄 아느냐고 다 우리 돌려줄 돈이라 생각하고 건들지도 않고 계시는 거 모르냐 따졌더니 그럼 쓰지도 않을 돈을 왜 묶어두시냐고 다 너와 나 우리 가족 전부의 미래를 위해 그러는 거니 협조 좀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안 좋은 촉이 들어서 당신 계좌 좀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신우가 그동안 남편한테 받아쳐먹던 게 있으니 당연하게 이번에도 남편한테 부탁한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남편은 그동안 신우한테 거의 전 재산을 퍼주고 있었죠. 진땀 빼던 남편이 또 미래를 위한 투자니 어쩌니 하면서 신우가 결혼만 하면 곱절로 돌려받을 돈이라고 발뺌을 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우가 명품으로 치장하는데 다 써버린 돈 돌려받을 리도 만무하고 앞으로라도 신우한테 돈을 못 주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따로 관리하기로 했던 돈이었고 저금 하나 없는 게 아쉽긴 했어도 자기 용돈을 쓰고 싶은데 쓴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래도 이혼당하기는 싫었었는지 고분고분이 앞으로 신우한테 돈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권까지 제가 가져오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당장 외제차만 뽑으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보고 신우 잘 되는 꼴이 얼마나 보기 싫어서 협조를 안 하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태까지 남편 돈 뜯어간 거면 충분히 협조할 만큼 했다 싶고 설령 아가씨가 그 의사 선생님하고 잘 된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서 떡고물 하나 얻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 돈은 제가 쥐고 있었으니 시댁에서는 열불이 터지겠지만 아들을 이혼시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걸 알고 금세 포기를 했어요. 돈 없으면 어련히 안 하겠거니 했는데 기어코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차를 뽑아내더라고요. 의사 남자친구가 타고 다닐 차긴 했지만 일단 명의는 신우 명의로 해놨다고 하고요. 대출받은 돈을 깔고 차도 할부로 질러서 달달이 얼마씩 내야 했다나 뭐라나. 아무튼 신우가 헛돈 쓰는 데는 저는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기로 했다 보니 정확히 얼마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원래도 시댁과 왕래가 따로 없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남편도 무슨 가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으면서 시댁 식구들하고 멀어졌지요. 어차피 안 좋은 사이인데 더 나빠져봐야 뭐가 다르겠냐 싶었는데 그로부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시댁과는 연을 끊게 될 정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를 대동해서 몸소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제 머리채부터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저러나 싶었는데 신우의 의사 남자친구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신우한테 그만 만나자고 이별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신우를 가지고 논 그 의사 머리채를 잡아야지 여긴 왜 와서 그러냐고 따졌죠. 결국엔 차까지 뽑아줬는데도 결혼 못한 건데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고 했죠. 애초에 신우한테 명품 처발라주고 몇백만 원치 피부 관리해주고 그럴 돈이 있었으면 학원 같은 데 보내서 문자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예의 범절 공부 같은 것만 시켰어야 했다는 걸 모르시냐. 돈이 없더라도 지성과 인품을 갖추고 있으면 허세 부리고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결혼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았겠냐 따졌습니다. 온갖 비싼 명품과 금은 보화로 몸을 칭칭 감아놓아봐야 그 싸구려 인성이 감춰지는 거 아니라고 한마디 해줬더니 아주 시어머니랑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둘이서 달려들더라고요. 남편이 두 사람을 저에게서 떼어놓는 것만도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이별 통보를 했다는 건 애초에 신우를 결혼 상대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소리라고. 얼굴 반반하지 가만히 있어도 데이트 비용이며 뭐며 돈까지 다 내주는데 만날 만큼 만나다가 헤어진 거라고. 보나마나 뭐 개원해준다는 집구석이라도 나타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신우랑 볼장 다 봤으니까 그쪽으로 갈아탄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그만 꿈 깨고 외제차라도 빨리 반납을 하던지 중고매물로 넘기든지 해서 현금부터 확보하고 집담보로 받은 대출부터 어떻게 하시라고 진심 어린 충고도 해줬습니다. 머리끄덩이까지 잡힐 뻔했는데 두 번 다시 안 볼 각오로 조금 세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해야지 정신을 차리던가 아니면 진짜로 연을 끊던가 확실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나쁜 건 그 누구도 아니고 5년 동안 있는 대로 신우 단물만 쪽 빨아먹은 그 의사 남자친구가 나쁜 사람이었죠. 사실상 제 결혼 생활이 꼬이기 시작한 것도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던진 가족력 이야기 때문이나 마찬가지기도 했으니까요. 원망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제껴두고 가족들끼리 이러고 있는 상황이 저도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댁과 영영 연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한들 제 인생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안 보고 지내던 사람들, 봐봤자 좋을 것 하나 없던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 안 보고 지내게 되었는데 차라리 좋으면 좋은 일이지 나쁜 건 하나도 없었죠. 남편도 그 와중에 저를 선택해줬고 신우랑 시어머니가 그 난리를 치고 돌아간 뒤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서만이라도 잘 살아보자고 저를 다독여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후로 반년간은 남편과 둘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시자들 2명이 없어졌을 뿐인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제 인생 최악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면서 정말 준비할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저희 결혼 생활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이제 손주도 보여드리고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갚을 계획이었는데 그럴 틈도 없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넋이 나간 상태로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시부모님이랑 신우가 찾아왔어요. 남편 연락받고 허겁지겁 왔다더라고요. 일부러 와줘서 고마운 마음도 없었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따져물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부른 이유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연락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나 이게 기회가 돼서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다시 시댁과 좋게 지낼 이유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뭐라고 할 만큼도 힘이 나질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은 이런 제 반응을 가지고 제가 수긍을 했다고 혼자서 착각을 했었나 봐요. 그렇게 아버지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2주가 지나서였나 남편이 자기랑 같이 어디 좀 가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딘지 말을 안 해주는데 그동안 제가 아버지 일로 기운이 빠져 있었으니 어떻게든 제 기분 좀 좋게 만들어주려고 계획이라도 세워놓은 줄 알았죠. 도착한 곳은 제법 분위기가 괜찮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노력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애써 밝은 표정 지으면서 신경 써줘서 고맙다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안에 이미 신우와 시부모님이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져서 저는 그 길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어딜 가냐고 저를 붙잡는 남편을 밀치고 뛰쳐나와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그 인간이 시부모님하고 신우를 집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잠깐 이야기 정도는 들어볼 수 있지 않냐면서 시어머니한테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데 이야기 안 들으면 아예 자리 깔고 들어놓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 하는지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은 유감이다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분명히 꿍꿍이 속이 따로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너한테 남은 가족이라곤 우리들밖에 없지 않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없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잘하면 솔직히 돈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역시나였어요. 신우가 의사 남자친구 태워줄 차 뽑아준다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3억을 저보고 좀 갚아달라네요. 그리고 이왕 갚아주는 김에 신우 앞으로 1,000만 원 정도만 더 융통해줄 수 없냐고 물어왔고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말해주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 당시 차 뽑는다고 대출 3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를 빨리 정리하고 원금부터 줄이라고 조언까지 해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3억 빚이 남아있는가 싶었는데 신우가 아주 큰 사고를 쳤더라고요. 아무리 같이 차를 타고 다니려고 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한들 신우 허세에 자기 인생에 언제 또 이렇게 비싼 차를 끌어보겠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비싼 보험료랑 유지비 내면서 차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1년 뒤에 중고매물로 내놓나 지금 내놓나 그렇게 큰 차이 안 난다면서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당장 차를 정리하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신우가 그 의사 남자친구 결혼식장에 쫓아가서 아주 깽판을 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갑자기 혼사자리가 생긴 게 아니라 신우랑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나요. 연애는 얼굴 예쁜 여자랑 하고 결혼은 돈 많은 여자랑 하냐고 하면서 아주 결혼식장을 뒤집어 놓았다는데 솔직히 그 의사 남자친구가 상종도 못할 인간 쓰레기인 것도 맞고 5년 동안 없는 형편에 단물만 쪽 빨리고 버림받은 신우가 결혼식장을 뒤집어 놓고 돌아왔다니 내 신우만 아니었다면 잘했다고 완전 사이다라고 칭찬해줬을 일이었죠. 아무튼 덕분에 신우가 예식장에서 업무방해죄로 소송이 걸려서 그쪽으로 내야 할 벌금도 있고 결혼식장 엎어놓으면서 명예훼손으로 민사 걸린 게 있어서 거기에도 줘야 할 벌금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랍니다. 벌금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그렇게 신우가 깽판을 쳐놓고 와선 혼자 기분 울적하다고 술을 잔뜩 마시고 기분 풀겠다고 차를 끌고 새벽에 나갔답니다. 그러다 차 사고가 크게 나면서 폐차 처리를 했다고 그래서 아직도 3억 빚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였고요. 돈을 갚아주고 말고를 떠나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저한테 찾아와서 음주 사고를 냈으니 돈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묻는 이 사람들이 정녕 사람인지 인두겁을 쓴 짐승 자식들인지 싶더군요.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평소였으면 저한테 똑같이 싫은 소리 하면서 받아쳤을 텐데 당장 저 아니면 돈 구할 곳이 없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었던 남편이 시댁의 편을 들어줬어요. 우리 사는 이 집도 장인어른 살던 집에 남은 유산까지 다 받았는데 솔직히 그 돈 해주는 거 지금 형편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않냐고요. 이번에 어머니한테 이 돈 해주면 시모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저를 좋게 봐주지 않겠냐고. 그냥 그 돈 해주고 우리 이제 한가족답게 사이좋게 지내보는 건 어떻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지난 결혼생활 4년간 받았던 스트레스가 고작 돈 3억이면 해결되는 거였다는 소리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3억을 해오라 그러지 그랬냐고. 여태껏 네 가족들이 나한테 거품 물고 달려들 때는 나보고 참아달라고 모르는 척하던 인간이 네 가족들이 저러니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냐 따졌습니다. 이미 아버지 돌아가신 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데 남편까지 저러니 이젠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한테 전세금이라고 묶인 게 3억이지 않냐. 그 돈 그대로 돌려줄 테니 그걸로 니네 엄마 빚도 갚아주고 네 동생 합의금도 내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옆에서 TV에서 본 건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지 오빠한테 이혼하라고. 이혼하면 우리가 더 이득이라고 아주 불난 곳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뭐가 이득이라고 생각했나 했더니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라는 겁니다. 집이 두 채에 여태 모아놓은 돈까지 생각하면 지들이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정말.
뭘 똑바로 알고나 말하라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니네 엄마가 결혼 전부터 돈 관리를 따로 하라고 못을 박아준 덕분에 아마 각자 재산도 분할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 모르냐고요. 아니, 혹시 모른다고. 결혼하고 나서 모은 돈은 각자가 관리했지만 그 돈을 아가씨 외제차 뽑아주는데 홀랑 날려먹을 뻔한 걸 내가 막아주지 않았냐. 그럼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것 같은데 그럼 재산을 나눠서 득을 보게 되는 건 네 오빠가 아니라 내가 될 것이라고 한마디 해줬죠. 그리고 그 꼴을 보니 저 시자들이 내가 그 돈을 해준다 한들 관계 회복은커녕 더 기고만장해지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이혼이라는 결정에 더욱더 확신을 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이혼이 무슨 소리냐고, 이혼하면 회사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며 회사에선 어떡할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그건 그때 가서 알 일이고 이혼한 마당에 회사 사람들한테 네 체면까지 챙겨줘야 되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해줄 테니까 네 체면은 네가 알아서 찾으라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혼 선언을 하고 남편도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버지가 맡아두고 있었던 남편 돈은 정말 고스란히 통장 내역에 입금 내역 말고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도록 모아두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저 저희 행복하기만을 바라셨던 아버지께 괜히 죄송스러워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 돈은 그대로 남편한테 돌려주고 이혼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란 걸 알았는지 순수하게 합의 이혼해줬어요. 그냥 소송으로 가서 시자들한테도 위자료 좀 받아낼까 했는데 하루라도 그 집구석 인간들 얼굴 안 보는 게 제 정신건강에나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순순히 합의해준다고 할 때 도장 찍고 갈라섰습니다. 저희 이혼하고 나서 회사 사람들한테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어요. 말했던 대로 가감없이 있었던 일 전부 말해줬고요. 저희 이혼 소식에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연애하던 사내 커플들이 전부 헤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혹시나 잘못됐을 때 회사에서 다시 얼굴 마주 대할 자신이 없다나요. 몇몇은 저보고 멘탈이 대단하대요. 남편 꼴 보기 싫어서라도 회사를 그만둘 텐데 꾸역꾸역 다니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힘들게 들어온 회사까지 관둬야 하냐고. 그리고 한 명이 그만둬야 한다면 유책 배우자나 마찬가지인 남편이 그만두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 하니 다들 그렇다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회사에서 몇 번이고 얼굴을 마주쳤어요.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거의 콧잔등까지 내려온 게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보였는데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남편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걸 봤다고요. 당장 시댁에 갚을 돈이 한 푼 두 푼이 아니니까 남편이 투잡까지 뛰면서 죽어라고 벌고 있는 실정인가 봅니다. 하기야 빚 갚아주고 월급으로 신호 허용 떠는 거에 시모 생활비까지 내주면서 자기 미래 준비하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평생을 두고 치를 떨면서 내 편 한 번 들어주지 않았던 거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게 된 게 그렇게 후회가 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회사 사람들의 저희를 향한 관심이 훨씬 빨리 끊어지게 되었고 그 집구석에서 시자들한테 시달리는 걸로 모자라 내 돈에 아버지 유산까지 뜯기고 살았다면 아마 가족력이 아니더라도 없던 병까지 얻어서 제명에 못 살았을 게 분명하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